남녀의 도. 사회에는 먼저 남녀 사이의 도가 있어야 할 것이니 남녀의 도는 첫째 공경이라. 남녀가 서로 공경하는 예의를 잃지 아니하여 피차의 인격을 존중히 할 것이요 둘째는 근신이니 남녀가 서로 교제를 공명 정대히 하여 사회의 풍기를 건전하게 할 것이요 셋째는 양보 협조니 남녀가 서로 양보하는 아량과 협조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명랑한 사회 건설에 함께 힘쓸 것이니라. 남녀의 도를 네 단어로 요약하면은 공경, 근신, 양보, 협조입니다. 그런데 이 네 단어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천하기도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혐오와 갈등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투 운동이 퍼진 이후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터넷에서 여성을 혐오하는 표현이 상당히 과격해졌고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고단함을 표현한 82년생 김지영이란 영화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남성 관객은 최하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성 관객은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줄 만큼 영화를 둘러싸고도 남녀 관객의 반응이 극과 극에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남녀 사이의 갈등이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또한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연애와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연인들과 부부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보면 우리 남녀의 도는 지극히 당연하고 쉬운 것 같지만은 실천하기는 어려운 조항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행복의 유자 곡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제 사회학자들이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달라진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른바 행복의 유자 곡선인데요. 이것이 행복 지수라고 하고요. 이쪽이 나이라고 하면은 이 나이가 20대부터 만약에 시작한다고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행복 지수가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을 보이는데요. 이때가 보통 이제 40에서 45 이 정도 사이에 저점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연구 결과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건데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떨어졌다가 40대 정도의 최고의 저점을 떨었다가 점차 나이가 들면서 올라가는 것. 이것을 이제 말해서 행복의 U자 곡선이라고 하는데 행복감이 20대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이제 50대를 넘어서 이제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인데 20대부터 하락하는 주된 이유는 20대부터 독립을 하면서 취업이라는 어려움과 그리고 이때 이제 취업이라는 어려움이 있고 이때 보통 한 이 정도의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결혼을 보통 이제 하는 순간 조금 올라가요. 약간 이렇게.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떨어집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요. W 곡선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신혼 기간까지는 좀 이렇게 올라가요. 신혼 때. 근데 이제 이때 다시 떨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첫 아이 출산 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첫 아이 출산 이후에 양육을 하면서 바닥을 떨어지고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시 좀 올라갔다가 아이가 청소년기 가서 반항 한참 심할 때 중학생 때 한번 또 다시 떨어졌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면서 또 다시 좀 올라갔다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약간씩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큰 틀로 보면 이렇게 U자 곡선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독일인 2,000명을 대상으로 여러 해 동안 행복 지수를 추적 조사한 결과 아이를 낳았을 때 느끼는 행복감의 손실이 이혼이나 실직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경우였는데
첫 아이를 출산해서 그 길러 갔을 때의 행복에 대한 손실감이 이혼이나 실직했을 때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출산과 그 양육이 힘들다는 건데 우리 한국 사회 현실도 비슷하고요. 한국 사회는 이제 사실은 W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잘 올라가지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행복 지수의 하락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과연 출산 때문일까? 저는 하나 더 들어가 보면 그것은 출산이 아니라 부부 간의 갈등 때문에 행복감이 하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갈등이 많이 표출이 안 되지만은 출산을 하게 되면은 힘들어지잖아요. 스트레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갈등이 첫째 아이의 출산 이후에 극대화되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데 그것이 출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출산 이후에 부부 간의 갈등이 많아진다. 싸움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 이후에 더더욱 남녀의 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만 가지고는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가 없어요. 의도가 좋다고 해서 항상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서로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우리가 시간을 많이 생각보다 안 들여요. 결혼을 했지만은 상대방을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르는 얄팍한 지식으로 상대방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상대방한테 성급하게 요구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그 남녀의 특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남녀애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남자를 보면은 남자분들은 능력과 효율, 업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부분.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예. 아,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심지어 그것이 의복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복조차, 옷조차 기능과 능률 위주로 디자인됩니다. 경찰관, 그렇죠? 군인, 사업가, 과학자, 택시 운전사, 요리사 등 하나같이 제복을 착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모자라도 써서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표시하려고 해요. 그것이 이제 그런 무의식 것들이 옷으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사람이나 느낌보다는 사물과 사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드라마보다는 뉴스나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요. 뉴스와 스포츠는 사실일적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남자는 자기 능력으로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는 되어야 여자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가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여자분한테. 근데 여자의 기분이 풀리지 않으면은 남자는 자신의 해결책이 무시되고 있다고 느끼고 나는 그 사람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여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입장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데 남자는 이걸 잘 대부분 이해를 못하고 여자가 어떤 문제를 힘들어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여자는 그 문제가 힘드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를 공감해 주길 바라는데 그래서 남자는 들어주기보다는 해결책에 집착을 하고 그것이 남자의 특성이고 그런 남자의 특성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 대화를 하지만 다른 것을 보고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많은 여자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들의 느낌을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해서 만족을 느낍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권한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복을 입기보다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기를 즐깁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여자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바뀌면 하루에 몇 번씩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의 특성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면은 상대를 도와주려는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관계가 점점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여자가 하루 동안 자기의 기분이 어땠는지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남편한테.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그 부인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자꾸 아내의 말을 가로막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자꾸만 홍수처럼 얘기해 주게 돼요. 예. 그것이 이제 보통 부부가 많이 겪게 되는 싸움의 그 경로인데요. 예. 그냥 여자는 갔다 와서 힘든 것을 얘기하면 남자는 그것을 이제 자꾸만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실제 부부들의 대화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시간은 조금도 가질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인이 남편한테. 그럼 대부분의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 일을 그만둬야 돼.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런 일은 그만두고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보라고 하면서 자꾸만 그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부인이 원하는 건 뭘까요, 사실? 그냥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늘 나 하루 힘들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위로받고 싶은 거거든. 남편이 그냥 아이고 애썼네, 이 얘기 한번 듣고 싶은 건데, 남편은 거기서 이제 그 직장 생활 뭐 상사가 어떻냐부터 해가지고 막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나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상대가 저항감을 나타내거나 불편함을 나타내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나의 타이밍이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네. 상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저항감이나 불편함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타이밍이나 나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만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자분이시라면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남자가 청하지 않은 충고와 비판을 일체 해보지 않기를 한번 권해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말에 남자가 보다 성의 있게 귀를 기울이고 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남자시라면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여자가 말을 할 때 그 여자분의 기분을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이해하는 마음 자세로 귀 기울여 볼 것을 권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분의 기분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싶은 그 충동이 일어날 때 그 충동을 억누르고 단지 그냥 그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기를, 고개만 끄덕여 주기를. 예. 그러면은 그 여성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아도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소통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또는 좋은 의도만으로 남녀 사이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앞에 보였던 것 같이 서로 다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상대의 다름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녀가 가진 고유한 특성에 사로잡히지 말고 남자는 마음을 견고히 하고 진실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여자는 마음을 원만하고 관대하게 사용하기에 노력한다면 인격적으로도 한층 원만하고 성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남녀가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고 협력해서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원문을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삼노소에도 옛 말씀에 내 집안 어른을 받드는 마음으로 남의 어른을 받들고 내 집안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의 어린이를 사랑하라고 하였나니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함은 그 사회의 아름다운 풍속이 될 것이니라. 어른이 젊은이를 대할 때 도가 있나니 첫째는 날로 진보하는 새 기풍을 충분히 이해해 주며 모든 후생들을 기대와 촉망으로 북돋아 주는 것이요
둘째는 나이에 높고 낮은 것만을 계교하지 말고 지혜와 덕행을 본의로 하여 경우에 맞도록 대우하여 줄 것이니라. 젊은이가 어른을 대할 때에 또한 도가 있나니 첫째는 어른들의 많은 경험과 깊은 생각을 존중해 드리며 신뢰와 공경으로 받들 것이요 둘째는 자력 없는 노인들에게 동정과 위안을 잊지 말며 힘 미치는 대로 보호하고 봉양하여 드릴 것이니라. 저는 노소의 도의 핵심은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크게 세대의 구분을 출생 시기에 따라서 5세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5세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묻지 마라 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1920년에서 1954년 출생한 분들이 세대, 묻지 마라 세대가 되고요. 그 다음 세대가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시는 베이비붐 세대. 일단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1955년부터 1969년. 그 다음의 세대가 제가 속한 세대이기도 하는 X세대. 그 다음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X세대는 1970년, 어떤 분들은 1975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1970부터 1983년.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는 1984년부터 1996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Z세대. Z세대는 1997년에서 2010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들입니다. 이렇게 그 세대 간의 구분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5개 세대로 나눕니다. 다만 이제 이 연도에 대한 기준은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묻지 마라 세대. 묻지 마라 세대는 1920년에서 1954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들인데 이때 어떤 것들을 겪었을까요? 아주 큰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일제강점기. 강점기.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이후에 같이 겪었던 것은 좌우의 대립이 있었죠. 그 결과 6.25 전쟁이 일어났고요. 한국전쟁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를 또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파병, 그래서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 파병,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경제개발 1세대, 경제개발이 이루어진 1세대입니다. 이게 이제 묻지 마라 세대들이 경험했던 공통적인 사건입니다. 이때의 베이비붐 세대가 겪은 것은 급속한 이제 성장,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됐죠. 급격한 발전을 이루죠. 그 다음에 경험한 것이 군부 독재,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여기는 경제개발 1세대라면 여기는 민주화 1세대입니다. 민주화 1세대, 여기는 경제개발 1세대. 이게 이제 베이비붐 세대고요. 그 다음에 X세대. 제가 속하는 세대가 X세대인데 1970년도에서 1983년도. 이 X세대가 겪었던 가장 큰 것은
예, 올림픽, 88 올림픽. 예. 88 올림픽을 겪고요. 그다음에 겪은 것은 이때 이제 해외 여행이 자유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외 여행이 좀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직선제, 예. 대통령 직선제가 이때부터 경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PC, 인터넷이 등장을 하죠. 인터넷. 그래서 이때는 경제개발 1세대, 민주화 1세대, 여기는 문화개방 1세대. 개방 1세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 예, Y세대라고도 합니다. 예. 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냐면 뭐 X세대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X라는 말을 붙였지만은 밀레니얼 세대라는 것은 2000년대를 주도할 세대들이다. 밀레니얼. 그래서 이제 Y세대라고 합니다. X, Y. 이 세대들이 겪은 것은 정권 교체, 예. 그다음에 이제 군부 위주로 했던 세대에서 이제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이때 문민 정부가 새롭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IMF, 예. 그리고 스마트폰이 이때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2002년 월드컵. 그래서 이때를 디지털 1세대라고 합니다. 예, 경제개발 1세대, 민주화 1세대, 문화개방 1세대, 디지털 1세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Z세대인데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이때는 경제 위기가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계속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을 때였어요. 예, 금융위기 이후로. 그리고 이 세대가 겪은 가장 큰 사건은 세월호 사건. 예. 그리고 이때는 이제 국제 분쟁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라 간에. 중동 지역부터 해서. 그리고 이때 이제 한류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때를 이제 공유 1세대라고 합니다. 경제 1세대, 경제개발 1세대, 민주화 1세대, 문화개방 1세대, 디지털 1세대, 그다음에 여기는 공유 1세대.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5개로 세대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이 5개 세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자기 세대에 갇혀 지내고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 다양한 세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세대에 대한 이해가 세대 간의 소통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산 종사님은 세전에서 어른 세대에게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대와 촉망으로 북돋아주고 나이를 계교하지 말고 지자본의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어른 세대의 경험과 깊은 생각을 존중해드리고 자력이 없는 노인은 보호해드리자고도 했습니다. 우리 세대 간의 갈등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가 많은 남자를 가리켜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으나 현재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변형된 속어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기성세대를 비난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꼰대입니다. 물론 꼰대스러운 행동 때문에 꼰대가 되기도 하지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꼰대라고 공격하는 경우도 제가 보기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 꼰대라는 단어는 불통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중 일부는 꼰대로 보일까 봐서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꼰대라는 말은 어느 한쪽이 문제가 아니라 상호가 소통의 부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대가 달라지면 상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세대의 상식이 과연 모두의 상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많은 경우에
조직의 상식은 고생에 대한 보상 심리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고생한 세대는 고생하지 않은 세대에게 요구합니다. 내 고생 좀 알아달라고. 그러나 다른 시대에 태어나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고생을 인정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 고생하고 산 세대입니다. 누가 더 고생을 하고 누가 덜한지는 사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 기준을 완전히 놓고 있는 그대로 다른 세대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해 주는 것이 노소의 도의 핵심입니다.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기준을 가지고 다른 세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소의 도에 대해서 우리 대소유무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을 다 놓아버리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서 새로운 세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존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중의 도는 사회 여러 사람 간에 서로 챙겨야 할 예의 혹은 방향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 통례편 16장에도 보면 이 공중과 공영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공을 더 중요하는 민중은 다 같이 향상의 길을 걷게 되고 사를 더 중요하는 민중은 다 같이 낙후의 길을 밟게 된다 그랬습니다. 원불교의 방향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공입니다. 공. 개교의 동기에 이렇게 밝혀놓으셨죠. 정신개복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셨나요? 그것이 아니고 일체 생명을 위해서 일체 생명을 광대문양한 낙원으로 인도하자. 나가 아니고 일체 생명 전체 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최종 행동 강령이 뭐죠? 무아분공입니다. 무아분공. 무아분공의 최종 종착지가 뭐예요? 공입니다. 공. 그렇죠? 서품 9장에 보면 방언공사로 분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부호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공사가 완성되어 가니까 그걸 차지하려고 수를 부리죠. 그때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본의가 뭐냐? 공을 위하여 활동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본의는 공중을 위하여 활동하자는 겁니다. 공의 공. 우리가 모든 공부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 방향은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대종사님은 공으로 가자 하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삶을 보면 오직 공으로 사신 분이죠. 가장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한 예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대종사님께서 실천하신 예가 있죠. 제자들과 함께 방언공사를 하셨죠. 그때 방언공사를 시작할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차 저 길룡리 전면에 바닷물이 내용하는 궤포를 막아서 옥답을 만들어 우리 조합의 기본 자산으로 삼고자 하노니 이는 폐물 이용으로서 국가사회의 생산 확충의 한 본공이 될 뿐 아니라 우리로서도 공도사업의 개척자가 될 것이니 여러분의 의향은 어떠한가? 일을 하면서도 방향은 공도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사업을 하면서도 방향은 세상을 향해 있었고 결국 공을 향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원불교만 그러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회나 단체의 방향은 이 공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단체 사회의 존재 이유죠. 공을 표방하지 않으면 그 단체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가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남녀의 도, 노소의 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고 오늘 배우는 공중의 도 다 합쳐져서 한 사회의 도가 되고 확장돼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도를 행하면 뭐가 나오죠? 도를 행하면 뭐가 나옵니까? 덕이 나오죠. 덕이 나옵니다. 즉 바른 이치를 행하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공중의 도지만 사실 핵심 키워드는 공심입니다. 공심. 공심이 바탕되어야 공중의 도가 실현이 되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어머니가 저를 보면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네 실속 차려라. 네 실속 차려라. 제가 참 실속 없이 맨날 퍼주고 다녔나. 그렇게 보셨나 봐요, 어머니는. 그런데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어머니의 범주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퍼주는 것이 내 아들한테는 안 좋다 이거죠. 저의 범위도 그 당시에 원불교 활동을 하는 우리 동아리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회원들한테 퍼주는 건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큰 공심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살아보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공심으로 살아봐라. 공심으로 살아봐라. 공의 원리를 자각한다. 깨쳐 알고 행한다. 우리의 존재는 작게 보면 개인이지만 확대시키면 이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 아침 선할 때마다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 만유가 나와 둘이 아니다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면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다 우리 연결된 존재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의 원리를 자각함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공을 존중하는 것이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공을 존중하는 게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 됩니까? 공의 원리를 모르고 나와 공을 분리시켜 생각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만 존중하다가 대중에게 큰 해를 끼치고 결국 자기에게 큰 해가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공의 원리를 자각해야 된다. 이것이 공중의 도 처음으로 살펴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공의를 존중함입니다. 공의. 공의는 그 사회가 대체로 옳다고 여기는 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공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것을 존중하고 순응해라.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화롭고 안정적일 때도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사회 국가 세계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이때는 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수칙들을 내놓고 있죠. 예방 수칙도 있고 또 유증상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단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놓고 있죠. 이 공의를 따라야 된다. 존중하고 순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정한 공의, 함께 옳다고 여기는 그 내용을 서로 존중하고 순응할 때 우리가 향상일을 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는 예의를 지킵니다. 예의를 지킨다. 예의는 내용에 보면 지도인과 피지도인 간에, 또 남녀 간에, 노소 간에, 강약 간에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피지도인과 지도인, 어떤 예의가 있을까요? 지도받는 사람은 지도인에게 어떤 예의를 차려야 됩니까? 우리 신성포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죠. 일단은 숨김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속이려고 하지 않고 남김없이 얘기하고, 또 지도를 받았을 때는 그것에 순응하고 스승을 재거나 비방하는 것을 멈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용이 있어야 되고 사리를 취하지 말아야 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함부로 내 지도를 받아야 하니까 너는 내 제자야 하면서 함부로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남녀 간에도 남녀의 도 앞에 우리 배웠죠. 공경과 근신과 양보, 협조, 이 내용의 바탕에서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노소도 우리가 앞에 배웠죠.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을 대할 때 기대와 충망으로 복도두라 그러셨고, 또 수자상을 놓고 지혜와 덕행을 본의로 해서 경우에 맞게 대우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은 노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하냐? 공경과 보호와 봉양의 예를 다하라 그러셨죠. 강자 약자 상에는 어떻게 하느냐? 강자 약자 신화상의 옆에 보면 강자는 약자에게 자리타법으로 가르쳐라 그랬죠. 그리고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아서 잘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사회 각 구성원 간에 예의를 지켜갈 때 공중에도 바로 서고 우리가 향상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공익을 위주함입니다. 공익을 위주한다. 그 내용에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선공후사입니다. 공을 먼저 한다. 이 안암교당에 청년 임원했던 교우가 한 명 있었는데 학생 신분일 때 청년 회장도 하고 교구 부회장도 하면서 참 바쁘게 살았대요. 근데 집에 가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하냐? 뭐가 나오냐 도대체. 네?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든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실속 있게 해야지. 그러면서도 나는 이 길을 가는 게 공을 위해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취사의 우선순위를 공으로 놓고 활동을 했대요. 그랬더니 묘하게 아르바이트해서 벌 돈 그만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만큼의 도움이 따르더라. 학생이니까 장학금의 형태였겠죠. 두 번째는 공익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공익과 사학이 대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당한 경위를 찾아서 처리하라. 그래서 공중을 본위로 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이익이 될 일을 발견하면 힘 미치는 대로 미루지 말고 하라. 그러셨습니다. 옛날에 정조시대 때 영의정을 지낸 정홍순이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깨진 엽전이 하나 있었대요. 한 푼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가지고 수리하는 데를 가서 2푼을 주고 그걸 고쳤대요. 한 푼짜리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옆에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를 봤지만
국가에는 한 푼의 이익이 생기지 않았느냐. 지금의 사실은 경제 논리로 보면 맞지 않은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건 뭐냐? 그분의 공심을 보자는 거죠. 내 사익이 아니고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그분이 아주 쫄쫄이 가난하게 복 없이 그렇게 가셨을까요? 저는 그분의 삶이 복으로 가득 차고 다음 생도 아마 복이 여여한 삶을 사실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인과잖아요. 그래서 공익에 노력하자. 세 번째는 공용물을 아끼자 그랬습니다. 남의 것, 공공물건, 공공시설물, 더 나아가서는 우주 만물 전체가 다 공용이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 그리고 아껴라. 공용물은 꼭 어떤 형태가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것들. 교당에 오면 물도 쓰고 전기도 쓰고 그러죠. 밖에 나가면 한강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공기도 있고. 그것도 다 공용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도자 숭배입니다. 앞서서 공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게는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 설사 부족함이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우리 교당에도 회장단도 있고 단장 중앙도 있고 사업부 임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당을 위해서 정신, 육신, 물질로 훨씬 에너지를 많이 쓰죠. 그런데 앞에 나서 있다는 이유로 시비나 가리고 응원은 못해줄 망정 깎아내리고 하면 안 되겠죠. 그분들이 그렇게 힘쓰고 있는데 대우를 해드려야죠. 물론 하는 분은 사심없이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혜택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공도자로서 대우를 해드려야겠다. 그분들은 사양하고 우리는 해드리고 그리 아름답겠죠. 얼마 전에 우리 교당 회장님이 준산 강준호 회장님이 서울교구의 상임위원도 되고 기획위원장이 되셨는데 아마 앞으로 애를 많이 쓰시겠죠. 서울 교화를 위해서 쓰실 텐데 우리가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또 그런 일을 하실 때 함께 응원해드리고 기운을 밀어드리는 것이 공도자 숭배의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결국 우리 서울교화를 살려내고 우리를 위한 일이 되죠. 그게 결국. 공중의 도 4가지를 살펴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사은의 공물이고 공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공중의 도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위한 일이 되고 모두가 낙원의 길을 걷는 길이 된다. 그래서 공중의 도는 공의를 존중하고 서로 간 예의를 지키고 공익을 위주로 행동하고 공의 원리를 자각해서 공도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공중의 도입니다. 이것은 나와 우리 가족, 사회를 위한 진정한 행복의 길이 되고 또 실천하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이 나라의 큰 공도자셨던 한 분, 백범 김구 선생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서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지만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돈벌이 수단을 넘어서 내가 속한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공심으로 하다 보면 선물이 있다. 우리 모두가 이 공심으로 공중의 도를 실천해서 모두가 법신불 사원님의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사회 부분
그리고 공중에도 함께 오늘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